네, 안녕하세요. 절세미녀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여기 절세미녀 채널입니다. 아, 절세미녀. 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또 이렇게 절세미녀 채널에 진짜 절세미녀 맞나 의심한 죄가 죄송스럽습니다. 네. 미녀 굉장히 맞고요. 의구심을 품고 오셨다고. 세상이 저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제 믿었는데. 그러니까 믿었는데. 세제 개편도 한번 믿어봤는데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우려? 네. 오늘 또 올 때 이제 전화가 하도 많이 오는데 그렇군요. 어떤 기자가 네. 안 좋은 얘기 말고 그래도 긍정의 좋은 얘기. 좋은 얘기 효과를 좀 얘기를 해달라. 네, 안 좋은 네, 얘기는 네. 너무 많이 들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가지고. 없다. 아니 그 보시면서 이번에 어쨌든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1주택자 중에서도 초고가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그리고 비거주하는 우리 보유자. 큰일 났다. 그죠. 네. 그쪽에 큰일이 났습니다. 발표 직후에 소장님 보시기에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현장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고가 주택하고 네. 이제 고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네. 30억 아래는 고가가 아니라고 이제 좀 나름대로의 길을 규정을 열어줬잖아요. 거주만 하면 혜택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네. 고가 아파트는 이미 시절 분위기 안 좋았어요.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건가요? 아니 이미 민감하지. 민감하지. 부자들도 사실 이게 세금 내는 건 어느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죠. 똑같더라고. 우리 단순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음. 돈이 많이 없는 분들은 야, 니들 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1억이 있어. 다른 누구는 100억이 있어. 10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10만 원은 내한테 10만 원 내는 건 너는 100배니까 1,000만 원 정도니까 내가 10만 원 내는 거 너 1,000만 원 내듯이 내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있는 분들은 단순히 절대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우리 인터넷 보면 일론 머스크가 뭐 네. 수백 조 있다라고 하면 야 일론 머스크한테 뭐 걔가 차 한 대 바꾸는 거는 우리한테 10원 아니야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돈 있는 그렇죠. 사람들도 100만 원, 1000만 원이 굉장히 소중한 돈이긴 합니다. 근데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또 현금이 많은 분들은 네. 괜찮은데 네.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모두 다 현금이 많은 건 수십억 아니죠. 있는 분들 네. 아니에요. 네. 뭐 1억 있는 분들도 있고 몇 천만 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히스테리컬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네. 원베일리에 제가 촬영을 가고 싶어가지고 아. 원베일리에 아는 분이 있어서 뭐 입주자 대표도 그렇고 협조 요청을 좀 하려고 네. 분위기 안 좋죠 거기. 약간 눈치도 없이 네. 원베일리 연락해서 촬영 협조 좀 해달라고 집도 좀 보여주고 하려니까 네가 정신머리가 있냐 지금 이 분위기에 우리 화가 폭탄 많이 맞았는데 나왔다. 너 왜 이러냐 너 화나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했는데 그렇구나. 그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민감한 짜증나는 분위기. 웬만하면은 제가 볼 때 반포나 뭐 이제 서초구, 강남구 쪽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 오르는 거잖아요. 다 폭탄 맞죠. 다 폭탄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내는 사람 4천 원 내야 되고 네, 4천 네. 내는 사람은 8천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더 올라갈지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네.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와 장난 아니다. 짜증나죠. 정말. 저도 계산해봤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의심을 했어요. 4배. 이제는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때린다는데 우리가 안 맞을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은 맞고 봐야 되는데 그럼 집주인들은 맞고 가만히 있을까? 네. 이제 이게 걱정인 거죠. 집주인이 국가한테 뺨을 한 대 맞으면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2대를 때릴 테니까. 그러니까요. 세입자 2대 맞은 세입자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초고가는 그래요. 이제 네. 세금 많이 올라가는 곳들은 네. 사실 짜증 나지. 네. 우리라도 짜증 안 나겠어요. 네. 짜증 나는데 그 아래 구간 30억, 20억 구간 특히 이제 20억 아래 구간은 실거주하게 되면 오히려 혜택을 보잖아요. 네. 공시가격 이 12억에서 14억으로 공제금액이 네. 올라갔으니까 네. 실제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며칠도 아니다. 그 발표된 날 제 직원한테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형, 그래서 왜? 아니 지금 자양동 재개발에 물건이 들어갔어.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거 왜 나한테 묻냐? 네가 좀 확인해봐라니까 현장 부동산도 모른대. 집주인이 갑자기 안 판다 그랬대.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남편이 물건 팔지 말아요. 이렇게 왔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눈치가 빠른 거야. 더 오를 것 같나? 우리가 더 오른다. 우리는 20억 혜택 이하니까. 구간이다. 혜택을 받는 거잖아. 네.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로 움직이잖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은 집을 판다.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가 거주한다. 산다. 버틴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버티는 분들은 세입자한테 이제 전가할 거고요. 네.
내가 판다라고 하면 팔고 어디로 갈까요? 네. 더 좋은 집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죠. 부담스럽잖아.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네. 내가 많이 남았잖아. 양도세가 부담스러우니까 이 기회에 터는 거야. 2027년까지는 유예를 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오히려 털고 팔고. 틀고 비슷한 집을 또 사는 거야. 그럼 취득가액이 이제 리셋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 방법도 좋겠네요. 내가 방법 알려주잖아 지금. 와, 새로운 완전 팁이야. 꿀팁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반포에 살아야 돼. 무조건 살아야 살아야 되는데 돼. 앞으로 더 올라가도 장기 응.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면 내가 거주 안 하고 하면 피곤하니까 이 기회에 리셋하고 그럼 양도세가 뭐 조금 나올 거잖아요. 몇 네, 천만 원 네, 하고 네. 취득세도 나오고 다시 사게 거래세가 되면 좀 발생하죠. 뭐 중개보수도 나오지만 그거 감안해도 어. 이제 2029년부터 캡이 10억이 되잖아요. 네, 네, 네. 장기 거주해도 네. 그러니까 리셋 털고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내면 한번 앞으로- 실현을 시키고. 앞으로 뭐 얼마 오를까? 10년 그럼 동안 매물이 2배? 이제 시장에 나오면 고가파는 나오죠. 초고가는. 예, 초고가 나오게 되면 그럼 가격이 과연 떨어질까? 초고가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올해 2월, 3월, 4월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 살짝 내려왔는데 올해 2월, 3월, 4월 정도의 금매는 안 나온다. 그때는 5월 9일이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1월 23일에 네, 발표를 하고. 때리겠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들 마음이 급해. 네. 그래서 20% 떨어진 매물이 언제 나왔냐면 3월 초에 나옵니다.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5월 9일인데 5월 9일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불안해서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죠. 그러면 대부분 마음이 급하니까 2월에 세무사 만나서 회계사 만나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3월 초에 초급매로 던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35억, 36억짜리가 30억까지 떨어져요. 누군가는 받아 먹지. 이게 하락장이면 네. 추세 하락이면 안 들어가잖아요. 네. 야, 집값 더 떨어지는데 이게 30억은 내가 왜 사니? 안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정해져 있죠. 5월 9일이야. 그러니까 돈 있는 분이 딱 낚아채더라고. 그래서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바빠가지고 일주 모니터링 못했는데 그 사이에 그 금매가 나와서 초금매가 나와서 팔려버렸더라고. 왜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를 왜 하냐. 내 물건만 팔면 되지. 현장 부동산이 그러더라고. 맞네. 그렇구나. 왜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래. 내가 왜 살 얘기해야 것도 돼? 아닌데. 금방 팔립니다. 그 후로 이제 10%대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시간이 2027년까지예요. 2027년. 조금 여유가 있네요. 양도세는 2027년이고 이제 보유세는 뭐 6월 1일 전에 팔면 되니까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강남 분위기는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도 뭐 금매가 내년에 좀 나오기는 하겠죠. 그러면 돈 있는 분들은 네. 기회예요. 그러네요. 본인이 돈 있거나 부모님이 돈 있거나 대부분 부모님이 아하. 돈 있는 분들이 보통 그렇죠. 찬스를 잡죠. 그래서 네. 올 2월, 3월, 4월에도 어떤 네. 분들이 금매를 잡았나 제 주변을 이렇게 보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니까 다 부잣집 자식들이 사더만. 네네,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아 주범이 여기 있구나. 주범이 여기 있습니다. 주범이 여기 있구나. 설계를 해줬구나.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습사람이 들었냐면 네. 이제 뭐 서민들이 볼 때는 다 부자들이잖아요. 부자가 된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5억에 사서 1억에 사서 뭐 30억이 되고 50억이 됐으니까 부자가 된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금매로 파는 물건을 현금이 더 많은 더 부잣집 자녀가 금매로 사더라. 맞아요. 야 정부가 부잣집 자녀 금매를 사는 길을 열어주네. 사실 근데 부모님 돈 많은 자녀 말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출도 안 나오니까. 네네네. 그럼 정부의 목적은 뭘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도대체 얘들은 정책의 목표가 뭐지? 자기들 자녀 집 사주려고 하나? 자기들 친척 집 사주려고 하나? 왜 부잣집의 금매물을 더 부잣집 자녀가 살 수 있는 길을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줄까? 전문직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다 좋은데 전문직 부부라도 못 사요. 못 사. 삽니다. 부모님 잘 맞는 거 아니면 잘못 만났어. 속마음이 그냥 나왔네. 부모님 잘못 만난 사람은 노력해도 안 돼. 이제 맞아요, 공부해도 맞아요. 안 돼. 왜 돈 모을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한 10년은 모아야 그래도 종잣돈 전문직이라 해도 10억, 20억 총알을 만드는데 대출 안 나오면 백약이 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사. 그리고 장이 끝났어. 5월 9일 지나고 이제 원상 회복되더라고요. 1월 가격으로. 이제 다시 또 2027년에 상반기 장이 만들어지는데 역시나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 서민들이나 네. 노력하는 전문직들 중산층 네. 무슨 기회가 있나? 네.
그러니까 대출을 좀 해주면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안 이제 해준대요.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쉽지 대출은 않죠. 절대 안 풀어준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절망이 이번에 있지 대토론회 않는가. 했잖아요. 그래서 대토론회.kr에서 인터넷에서 접수했는데 뭐 7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가 됐는데 네. 95%가 규제 대출해주면. 풀어달라. 아 규제 풀어달라. 그 중에 이제 대다수 8-90%는 대출 좀 풀어달라. 2%가 규제 강화해라. 아니 인터넷에는 2%가 규제 강화라는데 네, 일반 네. 우리 대토론회 때도 그렇고 TV 토론하면 이 2%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정책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안 풀어준다라고 하고 아참 그거 기억나요? 대토론회 때 어떤 수원에 사는 여성분이 손 네. 들고 아 맞아요. 그 잔다르크? 뭐, 펠다르크. 팔다르크. 펠다르크의 뭐 잠금 열사 그 펠로시드라는 아파트인데 열사. 잠금 열사래.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대출 안 풀렸습니다. 아 안 풀렸군요. 안 풀렸어요. 펠다르크가 저런, 계약을 하려다가 아. 결국 실패하고 화형당했어. 그렇구나. 안 풀어줬다. 그러니까 화형까지 대통령이 당했나요? 보완해줘라고 했는데도 네. 안 풀립니다. 아 근데 그냥 몇 그것만 명만 풀어주기 사실 구제됐대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럼요. 아 저는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풀어줘야 되냐면 이게 소급 적용이거든요. 저는 이 정책을 만들 때 이번에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소급 적용이야. 소급 적용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아니 맞아요.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3년 전에 분양을 받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인정해줘야지.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대출 안 해주면 해준다. 아니 나는 잔금을 그럼 계약금을 날려라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와 사금융을 해야 되나? 사금융을 아니,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전세로 청약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로 또 못 들어가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안 돼요. 되잖아요. 전세를 주게 되면 네, 네.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와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에 막혀서 그러니까 전세도 못 넣고 대출도 못 막고 아. 오직 자기 자본 그러니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거나 또 부잣집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니까 그러니까요. 팔 어떡하지?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이분들이 때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해서 그분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거를 그러니까. 또 신청해가지고 열심히 손들어서 대통령이 보완 검토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 절망을 됐군요. 할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남은 4년 동안에도 저는 안 풀어줄 것 같습니다. 네. 임기 내에. 대출을 풀어준다는 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더 대출은. 조이면 조였지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일부 고려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네. 조건부가 붙을 거예요. 생애 최초 39세의 밑으로의 청년 뭐 일부 세례들에 대해서 살짝 풀어줄 수도 있는데 뭐 이분들이 하는 게 또 붙지 연소득 얼마 이하에 그러니까 뭐 그거 하다 보면은 뭐 누가 받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산으로가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더라도 맞아요. 그건 꼬리표가 이렇게 많아. 그게 그 있잖아요. 서울 집을 팔고 지방 가시는 분. 맞아요. 그거 양도세 50%. 현대판 고려정이라고. 그것도 내가 아이디어 냈잖아. 그러셨구나. 그 대통령회 때 내가 대통령한테 제안한 거잖아. 그래요?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는 분들한테 어, 양도세 면제해 주자. 대통령이 좋대. 아이디어 좋대. 그게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제 의도는 네. 서울 집을 파는데 1주택자뿐만 아니라 3주택자도 서울 집 하나 팔고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자는 의미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서울 집 하나는 매수자한테 가고 네. 남은 2주택은 세입자한테 가고 네. 이 사람은 지방 가서 집 사면 지방 미분양 해결이 되고 돈이 남잖아요. 면제된 거 받은 돈 뭐 할 거예요? 주식? 지방 가서? 주식에 넣나? 주식 넣지. 1번 골드도 좀 사고 차도 자율주행 되는 거 좀 사서 편하게 네. 살아야 되고 소고기도 사 먹고 자녀들한테도 용돈도 주고. 너들 전세금 마련하나 주고 며느리 손주 오면은 한 200만 원씩 용돈 주고 올 때마다 그럼 경제가 돌아가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도 면제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남은 2주택에 세입자한테 너 전세금 10년 동안 올리지 마라. 좋잖아. 네. 그럼 세입자도 좋고. 나는 이런 걸 원했는데 만든 거는 뭐 65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가 5년 거주하고 연속으로 2년 거주한 사람이 뭐 가게 되면 50%의 한도 5억에 조건이 많아요. 꼬리가 너무 많아. 네, 꼬리가 네, 너무 네. 많아. 구미호도 아니고 꼬리를 다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누가 가? 집 하나 있는 사람이 팔고 나 고향 가고 싶어요. 여보. 네. 양도세 50% 5억 면제해 준대. 부인이 갈 것 같아요? 내가 왜 네 고향에 가냐? 그럼 서울집을 팔고. 안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30억 남았는데 면제해 준대. 네. 여보 12억 당신 통장에 꽂아줄게. 당장 가겠네요. 당장 가지 부인은
지금 당장 이삿짐 사. 바로 가자 여보. 이렇게 되잖아. 화끈하게 줘야 유인책이 줘야. 되지. 이거 잘못하면 주말 부부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너무 안타깝네요. 많아요. 아. 그리고 또 예외 규정 같은 것도 보면 네. 뭐 교육 때문에 가는 거는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인정이 안 되고 고등학교부터 인정이 된대.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이 아니야? 놀러 가는 겨? 또 3년만 인정해 준대. 네. 그러면 3년 하고 또 서울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너무 많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소급 적용 중에 김대중 정부 때 왜 우리 양도세 특례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혜택 줄인다고 또 하잖아요. 아니 그때 김대중 정부가 영원히 특례 준다고 해서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같은 민주당인데도 없애버리면 네. 정책의 신뢰는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요. 나 이런 게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솔직히 좀 속상합니다. 올라갈 때는 초고가부터 올라가니까 나머지가 따라서 키가 맞추게 되니까 초고가를 때리면 키가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전략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에서 맞아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죠. 올라갈 때는 그렇게 올라가는데 네.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강남이 폭락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네. IMF 같은 시기가 그러니까 와야죠. 대외적인 그러려면. 충격파가 빵 와가지고 미국이 부도났어. 큰일 났네. 네. 영국에 죽는 거 맡기는 아니야? 우리나라 금이 다 없어졌어. 한국은행.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대외적인 충격파 우리 지금까지 보게 되면 뭐 IMF 외환 위기 있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 있었고 2022년 하반기에 미국 긴축해서 그럴 때 아니고는 우리가 충격파로 떨어진 거는 없었잖아요. 네.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 뭐 그건 예외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과연 강남 집값이 세금 규제로 떨어질까? 지금까지 있지도 않은 없던 사례를 이제 전제 조건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노태우 정부 때를 네. 좀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그때는 네. 유일하게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됐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 좀 그때 오래되긴 공급이 했죠. 많았나요? 네, 19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 사항이 1기 신도시 포함 200만 호. 근데 그때는 했어요. 근데 5년 안에 지어진 거잖아요. 아예 그때는. 신축이니까. 근데 지금은 신축인데 부수고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건축을 아파트를 2년 만에 짓습니다. 그냥 밤새고 괜찮나요? 바다에 뭐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좀 부실하잖아. 입지가 좋을 뿐이지 아파트는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바다 모래. 바다 모래. 바다 모래를 가지고 와서 아파트를 지어서 부실화됐다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날림으로 2년 만에 짓습니다. 아파트를 2년 반 만에 짓는데 땅도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네. 야 우리 신도시 개발해. 네. 땅 가지고 와. 군부 정권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그때는 또 애국심이 많아가지고 국가가 한다니까 기꺼이 또 갖다 바쳐주네. 네. 헐값에. 네. 그때 원주민들은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헐값에 다 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1471로 쫙쫙쫙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88년도가 공약이었는데 네. 92, 93년도에 입주하잖아. 이게 아름다운 지금은 그림이네요. 아름답지. 근데 네. 뺏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싶어.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인데. 근데 근데 요즘은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는데 아직도 입주한 것도 안 됐습니다. 네. 8년이 지났는데 네, 네. 제가 볼 때는 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려면 광교나 동탄 신도시처럼 완성되려면 한 2035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2035년. 완성되려면 먼저 그렇구나. 입주하는 단지는 나와도 네, 인프라가 네, 만들어지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오래 걸릴까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외국 선진국들은 건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 우리는 꼬마 빌딩 같은 거 하나 짓는데 6개월이면 짓잖아요. 네. 뚝딱뚝딱. 네. 외국인은 2년 걸려요. 모든 절차 따지고 안전 따지고.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주 52시간에 친환경해, 뭐 중대재해법.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또 안 돼. 40분 일하고 20분 쉬어야 돼. 언제 진도가 나가? 밤늦게도 일하면 안 돼. 공사 기간도 길어지죠. 네. 분양가 올라가지. 모든 요건이 그리고 토지 보상도 요즘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민들이 난리 일단 나죠. 대형 로펌부터 찾아갑니다. 네.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토지 보상. 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법인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 보상도 아직도 3기 신도시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공사 알바기 하는 기간은 또 사람들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고 공사비는 모든 면에서 계속 보면 오르고. 공사비 아. 계속 올라가고 공급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군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아. 단기간에 공급이 아파트 1기 신도시만 30만 호, 다른 아파트 포함해서 200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그 시절에 뭐 다세대 포함해서. 네. 그리고 규제도 강하게 토지 공개념. 요즘 토지 공개념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사회주의죠.
이거는 아마 이재명 정부도 못할 걸요. 있을 수 무서워가지고. 없어요. 용어 자체가 토지공 개념이야. 이거는 그냥 정권 내놔야 돼. 네, 그냥 네, 네. 몰래 하는 거는 괜찮은데 대놓고 하겠다? 있을 수 음. 없고 지금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 네. 규제 지역은 2년 거주잖아요. 그때는 찾아보니까 3년 거주 5년 보유였더라고. 와 오랫동안 보유해도 됐네요. 훨씬 무서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공급 폭탄의 강한 수요 억제, 아. 그 집값이 안정이 되지. 그래서 97년도까지 안정되고 97년도 IMF 외환 위기 가서 폭락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규제 풀어줘서 2002년이죠 월드컵 네. 할 때 네. 그 전후에서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집값이. 그럼 그 사이 안정됐잖아요. 제일 땡잡은 정부가 김영삼 정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공급이 많고 규제에서 집값이 안정되니까 유일하게 모두가 부동산 행복한? 대책이 안 나온 정부가 김영삼 정부예요. 그렇군요. 할 게 없어. 집값이 안정되니까.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한 게 금융실명제 뭐 그런 거밖에 할 거 없잖아. 근데 바쁘긴 했어요. 막 성수대교 무너지고 서해 폐리 뒤집어지고 아시아나 뭐 뒤집어지고 그런 게 되게 사건 사고가 사고가 되게 있었네. 많아가지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개발 중단했어요. 건축하지 마.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사고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는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부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축 얘기했다가 재떨이로 맞았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때 공급이 이제 중단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공급 폭탄에 강한 규제가 정답인데 지금은 세금 규제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급 대책도 내놓으려고 하는데 기대가 1도 안 되잖아. 기대가 안 되죠. 지금 공급 대책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97 공급 대책 나왔었고 네. 올 초에 뭐 129인가? 네, 네. 129가 그 경마장하고 태능 뭐 개발하겠다 네, 네, 네. 나왔는데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작년 97 공급 대책 때는 135만 원 어디서 많이 봤잖아. 네. 135만 원 윤석열 때 몇만 원이었대 270만 원, 200만 원 많이 보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태능 또 언제적 태능인데 계속 우리가 먹잖아요. 20년 전부터 태능이었거든. 서부 면허장 메뉴가 바뀌지도 않아. 곰탕을 너무 많이 끌려가지고 이제 곰탕이 맹물이 돼. 근데 또 끌리고 있네.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패턴도 똑같아. 그 얘기는 뭐다? 없다. 플레이어가 똑같아요. 땅도 똑같고 국토부 직원들은 똑같은 직원이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똑같아. 한국 축구로 보면 선수가 똑같아. 그러네. 근데 이제 구단주만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을 바꿔야죠. 그래서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오고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구단의 성적이 올라가는 갈 거잖아요. 네, 네, 네. 실제로 무슨 네. 어디에요? 뭐 중동 만수르인가? 만수르가 뭐 맨시티 인수해가지고 돈 쏟아부으니까 성적 올라가잖아요. 네, 네. 돈을 쓰면 되지. 근데 이번에 나오는 공급 대책들을 아무리 봐도 네. 정부가 돈 얼마 쓴다는 말 보셨나요? 없죠. 없잖아. 없어요. 초과 세수가 뭐 50조 내년에는 100조 얘기하는데 네. 거기서 돈 얼마 쓴다는 말 안 나오죠. 이번에 세제 개편안 또 뭐 매년 2조씩 뭐 네. 종부세 늘어난다는데 네. 그 돈 어디 쓰는지 안 나오잖아요. 네, 안 지방으로 다 나와요. 교부해 버리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 보기 때는 야, 초과세수 한 20조는 GTX 조기 개통하고 3기 신도시 가격 내리는 데 쓰겠다 그러면 우리 30대 그럼 납득이 되죠. 무주택자들이 야 이거 기다리면 뭐가 되지 않아? 야 돈을 써서 분양가 내려준대. 나 3기 신도시 한번 받아볼까? 기다려봐. 3기 신도시 매년 12월 첫째 주에 청약 페스티벌 해가지고 매년 5만 세대씩 신혼부부들한테 뿌려줄 테니까 네. 가격 저렴하게 우리 돈 여기다 쓸 거야. 지금 불안해요 안 불안해? 기다려볼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겠지? 5만 세대면 2025년에 서울의 신혼부부가 4만 9천 쌍이 결혼했거든요. 올해는 한 5만 정도 되니까. 평균적으로 5만 정도 되는군요. 그럼 5만 세대 하면은 어지간하면 해결할 수 있겠네요. 해볼만 하잖아. 해볼만 하죠.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진짜 국토부 장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를 못할 국토부로 수도 가셔야 있어. 되겠네. 세입자들은 지금 아무래도 이런 규제에 따른 세금 전가가 세입자들한테 이루어질 거잖아요. 세입자 최대 피해자죠. 어쨌든 보증금을 함부로 그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2+2 네, 계약갱신 2% 청구? 계약갱신 청구가 있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어떻게 세입자들은 조졌어요. 네. 그냥 망했어. 아니 계약갱신 청구는 5% 이내까지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청구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집주인이 내가 입주하면. 들어가서. 그럼 대부분 집주인들은 거주를 하러 들어갈까? 그렇죠. 근데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럼 집주인의 반응을 보자고요. 네, 반응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돈이 모자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반환이 되는 분들도 있을 네.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할 돈이 없어. 나는. 반환할 돈이 난 없어. 지금 월세 살고 있어. 전세 주고 사고 돈이 없어서 난 월세 살고 있어. 근데 입주하려면 전세금 돌려줄 돈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 내가 거주는 못하죠. 네. 그럼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올린다. 올려야지. 세금 충당하려면. 두 번째 판다. 눈물을 머금고. 자 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 거래가 때문에 이 집을 팔면 사는 사람이 입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냥은 못 팔지. 그냥은 못 파는데 올해 말까지 사게 네. 되면 네. 뭐 만기 기간에 따라서 2028년 5월 11일까지 네. 세입자가 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세입자는 이제 시한부인 거지. 이 집이 팔렸다 그러면 네. 나는 다음 계약갱신 청구를 무시당하고 내가 첫 계약한 거에 2년 만기가 되면 이제 튕겨 나가야지. 팔리는 순간. 왜 다른 매수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계약갱신 청구가 무산돼요. 무시당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만기가 됐다. 그럼 집주인은 만기될 때 맞춰서 팔겠죠. 그럼 이 사람 들어오니까 쫓겨나가야지. 그래서 판다 세입자 튕겨 나간다. 못 판다 올린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올려주거나 튕겨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고 그럼 집주인이 거주한다. 내가 돈이 좀 있어. 난 전세 살고 전세 줬어. 전세금 빼서 이 사람 전세금 돌려주고 있는 돈 보태서 내보내고 내가 입주해. 그래도 튕겨 나간다. 그럼 세입자의 선택지는 튕겨 나간다. 올려준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5% 이내 인상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게 2년 시한부이기 때문에 올리기도 쉽지 않다. 네, 집주인이 원래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올해 1월 1월에 계약했다. 그러면 2년 지나서 저 갱신 청구할게요라고 하면 집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미안한데 나가줘야 되겠어요. 아니 계약할 때 안 들어온 다음에 아우, 정부가 나보고 들어가라네. 10년 거주하래. 미안해. 10년 동안 내가 거주할 테니까 10년 후에 오면 내가 다시 받아줄게. 10년 동안요? 10년 후에 제가 이 집에 올까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 피해자는 그러니까 세입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요. 올려주든지 튕겨나가든지.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수요가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 아니 그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팔고 사고 하면 제로섬 게임 아니야? 뭐 이런 분들 있죠. 세입자가 나오는 대신에 또 다른 무주택자가 사니까 산수는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질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어제 상담받은 분은 대치동에 살고 있었는데 네. 애들이 다 컸어. 네. 그래서 본인은 인천으로 갔어요. 네. 대치동 집 전세 주고.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아니 내가 애들 다 키워서 대치동이 필요는 없는데 팔기는 좀 그 시기하지. 집 하나니까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살던 집에 나왔는데 또 들어가려니까 참 그 시기하다. 그 시기한데 세금 생각하면 아무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대로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 지맘이지 뭐. 그러니까 올려주든지 들어가든지 팔든지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다. 근데 어떤 경우라도 그럼 세입자는 튕겨 나가잖아요. 네. 인천 집을 정리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들어와도 이 사람은 나가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인천 집으로 갈까요? 세입자가? 아니죠. 근처에서 구하죠. 그래 대치동 온 거는 교육 때문에 왔으니까 다른 대치동 전세를 구해야 되잖아. 월세나 집을 사든가. 수요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 늘어나는데 네. 인천은 수요가 하나 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상급지로 수요가 계속 들어오니까 상급지는 수요 과잉이 되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2027년까지는 뭐 매물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한 번 들어오면 10년 거주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서울의 좋은 지역은 이제 매물도 잘 안 나온다니까요. 2028년 9년 넘어가면 이제 다 잠겨 10년 동안 10년 거주 매물 잠김이잖아요. 10년 거주 매물 잠김이죠. 이거 훨씬 더 심각하지 문재인 정부 때보다. 그럼 이제 앞으로 서울은 진짜 매물도 네. 없고 전세도 없고 무슨 생각이지? 걱정이네요. 걱정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치인이나 네. 좀 높은 신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청년들은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하고 이번에 그 여론조사 나온 결과 보게 되면 네. 30대 분들이 네. 분노하고 부동산 있습니다. 정책의 부정평가가 70% 정도. 왜냐면은 또 정치인분들이 우연찮게도 본인들은 하나도 안 팔았어요. 대부분 강남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들 분개를 하고 짜증나지. 있는, 네, 짜증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우리 같습니다. 구독자들 중에서도 집 네. 가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 있잖아요. 본인 집 살 때 대출 안 받고 100% 자기 자본으로 전세도 안 끼고 사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그냥 댓글만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서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혁은 금융위원장 또 보면 뭐 개포 3단지 샀다가 팔고 1단지 가가지고 재건축해가지고 지금 부자 됐고 이혁은 네. 또 이혁은이 아니라 김용보 정책실장도 네. 똑같잖아요. 서초래면 네. 재건축이었나 사서 극동 아파트 사서 재건축하고 네. 자기들은 다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계단을 밟아왔는데 왜 우리 청년들은 대출도 못 받고 전세도 못 끼고 부모님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게요. 하라는 거냐. 에 대한 게 30대들의 저는 분노가 아닐까. 좀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그래서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 불안해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30대 청년들 만나보게 되면 네.
그 말씀이에요. 네. 아 미래가 없다. 네. 그래서 나는 평생 못 지금이라도 산다. 서둘러야 되나 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뭐 재개발 빌라라도 사야 네. 된다 해서 맞아요. 그 재개발 빌라라도 사겠다라는 수요가 지금 좀 늘어나고 그게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안감. 생각하세요? 불안감 때문에. 청년들이 근데 그 이렇게 종부세가 올라가는 시기에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또 줄어들다 보니까 멸실이 되고 나면 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 이제 조합들도 서로 막 싸우고 하다가 종부세 한번 나오면 갑자기 단합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그 속도가 빨라진다. 뭐 그거 이런 긍정의 속설이 효과네.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야, 있더라고요. 그것도 긍정의 효과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네. 식으로든 뭐 세금 올라서 뭐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재개발 빌라나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 뭐 재건축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미 또 돌리고 의견도 있죠. 있고요. 이미 돌리고 있죠. 작년부터 많이 샀는 것 같고요. 근데 재개발 물건들도 다양하잖아요. 네. 작년에는 1억대도 있었고 2억부터 뭐 10몇 억까지 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매물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 저는 최악의 경우가 지금 임대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전세와 월세로. 왜냐하면 전쟁이거든요. 이제 전쟁 났어요. 전쟁이 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 가야지. 내가 애국자도 아니고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군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회피해야 돼요. 위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전가하는 방법이 있고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고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힘이 없으면 회피해야죠. 전가는 뭐 전가할 때가 있어야지.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전가하죠. 위험을 보유하는 건 나 돈이 있으니까 세금 낼 돈을 보유하면 되는데 이것도 저도 아닌 분들은 회피해야 되는데 전월세 시장이 지금 전쟁 났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올해 뉴스 보면 뭐 전세 전세 매물 없다.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제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긍정의 효과가 재개발 빌라 사잖아요. 뭐 당장은 안 되겠지. 그게 10년 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마음에 좀 평화가 찾아오겠죠. 일상에 충실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봐도 굉장히 불안하고 잠도 안 할 정도로 막 그렇죠.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다가 하나 사니까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맞아요. 이게 또 이제 나도 하나 주거와 있다. 관련돼 있는 거니까. 희망이 있잖아. 우리가 평생 전세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 수는 있지만 2년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자기 집을 하나 사둬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그러니까 다들 있는 것 마음이 같아요. 편하죠. 그러니까 희망이니까. 음,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도 하나 가지자. 그래서 내가 거주할 집을 찾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고 네. 저는 어디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어디라도 상관없다. 아니 서울이 아니면 내가 돈이 모자라니까. 음. 돈이 있으면 좋은 데 가는 거고 아유, 돈이 그렇죠. 모자라면 면적을 줄이거나 서울 내에서 지역을 옮기거나 네. 수도권에서 지역을 옮기거나 단 전제 조건은 수도권으로 갈 때는 역세권 주변 교통망이 중요하니까 역세권 주변으로 가든 서울을 꼭 고집하고 싶으면 재개발 구역에 빌라 물건을 사면 구역 지정된 곳들 중에 한 2억대에서 뭐 10억대까지 다양하거든요. 5, 기준으로. 6억 정도라면 뭐 동작. 상도나 뭐 사당이나 네네네. 이런 쪽에 장위도 이제 역세권에 더 좋은데 찾아보면 많아요. 구의 자양동도 그렇고 네. 구역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점점 올라가. 점점 올라가서 이제 5억으로 구의 자양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몇 달 전에는 가능했는데. 구의 자양도 괜찮나요? 거기도 구역이 굉장히 네. 많은데 네. 한강벨트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빨리 추진하려고 신속통합기획이다, 모아타운이다 여러 가지 해주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지.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고 네. 주의해야 될 점은 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뚝딱뚝딱 빨리 되지는 않는데 예전보다는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울은 구조적으로 네. 공급 부족, 수요 과잉 지역인데 이게 10년 내에 저는 이 구조가 바뀌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우리 네. 시장의 수요자들은 아마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답은 정해졌어요.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똘똘한 한 채가 버블 세번 중대형 아파트. 야 여러 채를 가지면 규제 너무 많네. 한 채를 가지는데 야 한 채면 큰 거 가져야지 해서 그때는 뭐 평촌이든 분당이든 강남이든 무조건 큰 거. 소형 사면 너 왜 그래? 트렌드도 못 읽냐? 큰 거 사. 집은 무조건 커야 돼. 유행을 모르네. 유행을 모르네 네가 하다가 2008년, 2009년 정도 되니까 야 큰 거 가지고 있으니까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야 한 채를 왜 큰 거를 가져야 돼? 해서 이제 입지로 갑니다. 입지.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 면적이 작아도 입지가 좋은 곳이 똘똘한 채가 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면 초고가 가지면 진짜 능력 되는 사람 외에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능력이 되는데 내 자녀한테 또 초고가를 사주겠어요? 완전 부자, 완전 초재벌 말고 어지간하면 야 그냥 30억 이하로 니들 해라. 성동 마포에 살아 그냥. 뭘 세금 많이 내냐. 그쪽 구간들로 수요가 덜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가 되니까 이번에 트렌드는 이제 덜 똘똘한 한 채. 덜 똘똘한 한 채. 여기서 더 때린다. 네. 30억 더 때린다. 이제 띨띨한 한 채가 이제 트렌드.
덜덜덜한 띨띨한 한 채로. 띨띨한 한 채까지는 안 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그렇군요. 제가 웃자 관소리고 실제로 네. 하위 구간들은 또 우리 서민들, 네. 중산층들이 살아야 되는 구간인데 이쪽 구간은 저는 위에서 내려와서 이 구간들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이 불안해지는 건 개인적으로 안 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집주인들은 물론 올라가길 바라나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면 저는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격이 안정화된다. 아무튼 간에 트렌드는 이제 덜덜덜한 채가 그러면 30억 이하 주택은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가 될까요? 손해 보지 않잖아요. 30억 이하는 거주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거주하면 된다. 근데 토지 거래가 때문에 거주해야 돼. 야,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할 할 수 필요가 없어. 없다니까요. 맞아. 아니 선택이 없다니까. 전세 끼고 살 수가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뭐. 없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사면 거주해야 되고 거주하면 30억 이하 사면 지금보다 오히려 세금이 줄어. 소고기 한번 사 먹을 돈 생긴다니까요. 뭐 공시가격 15억, 뭐 20억 시가 되는 분들 하면 줄더만. 그 재정경제부 발표된 자료 보니까 뭐 27만 원인가 뭐 20만 원 내는 사람이 10만 원을 준다더만. 네, 세금이 17만 줄어요. 원이면 나 혼자 먹어야겠다 소고기는. 부부가 먹으려면 돼지갈비 먹고 혼자 먹으려면 소고기 정도 한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금이 좀 빠듯한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포, 성동구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 외곽으로 가야 될 것 밀려나야죠. 같은데. 돈에 맞춰야죠. 네, 돈에 맞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디든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도 1주택은 그래도 본인이 살 거면 1주택은 보험. 보험으로.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운전 잘하는데 자동차 보험 왜 가입해요? 그냥 보험이지 뭐. 언제 네, 사고 네, 날지 네.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1주택은 인플레이션 방어도 해야 되고 무슨 일이 내 인생에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 그러니까. 하나 든다는 생각으로 1주택은 해야죠. 근데 이왕이면 좋은 집을 하면 좋은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재산서.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 어차피 대출도 안 나오나 네. 내 집 마련해야죠. 근데 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좀 망각하고 선생님 저는요 조건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일단 신축 아파트면 좋겠고요.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뭐 롯데캐슬 요즘은 뭐 브랜드? 르엘 뭐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면 좋겠어요. 학교가 가까이 있어. 초품화. 초품화. 공원도 있으면 좋겠어. 지하철역 이왕이면 골드라인에 더블 역세권이면 좋겠어요. 한강뷰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반포 가야 얘기하죠. 되겠네. 현금 한 50억 들고 오면 내가 찍어줄 수 있다. 찍어줄 수 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야 돼요. 네. 내가 역세권이냐, 학교냐, 초등학교냐, 네. 아니면 공원이냐, 네. 지하철역이냐, 네. 한강이냐, 구축도 괜찮으냐. 우선 순위를 정한 다음에 다 만족하려면 돈이 많다. 그럼 내 돈에 맞추면 우선 순위를 줄여 나가야죠. 그럼 1번, 2번, 역세권. 3번 만족하는 거 최소한 수를 줄여야죠. 네. 역세권이면 역세권으로 가고 네.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로 가고 해서 우선 순위를 좀 줄이자. 우선을 줄여서 줄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서울 내에서도 대단지면 좋지. 대단주가 안 되면 너무 소단지라도 좋죠. 가야지 어떻게. 오늘 만난 분도 계속 고민했어요. 오늘 제가 기자 한 명 만났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올 초에 집 샀어. 근데 나이스 타이밍이네. 나이스 타이밍인데 이제 만족스럽지는 않아. 좀 좋은데 대단지를 살려고 하다가 몇 년 동안 재다가 타이밍 놓치고 올 네. 초에도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사 그냥 저스트 두잇 해. 왜 그래 고민하냐. 마음에 안 든대. 돈이 없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돈에 맞춰. 정신 차려. 돈이 안 돼 지금. 그냥 돈에 맞춰야 돼. 집이 너한테 맞지 않아. 그냥 돈에 맞추는 거야. 제발 해서 그냥 세대수가 좀 작은데 구축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이제 점심 같이 먹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잘 샀다. 잘 샀지. 매도 올랐다. 그럼요. 그때 너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 맞아.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맞대. 마음이 편안하대.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맞춰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자. 근데 주거가 안정이 되면은요. 이제 일에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일 열심히 해서 또 돈 벌어야지. 마음이 또 다음에 안정되는 한번 또 부분이 갈아탈 있으니까. 수 있지. 집 마련하고 네. 일 열심히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장 뭐 떨어지면 사야지 집값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거 망한다. 네네네. 제발. 그 이광수 대표가 얘기하던 거예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해. 근데 몇 년 전에 방송하면 저하고 토론하면 항상 주장하는 게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언제 사야 되는데 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언제야? 내 말이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하죠. 그게 언제냐고 말을 해줘.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에 뭐 그래프 차트 보고 하는데 부동산의 차트가 어디 있어? 그거 맞지도 않아. 왜 안 맞냐면 역설적으로 2023년, 2022년 말에 집값 떨어졌잖아요. 네.
미국이 긴축해가지고 파월이 미친 듯이 금리 올려가지고 그때 2022년 하반기 맞아요. 제가 그때 집을 샀죠. 1분기까지. 진짜로? 그때 잘했네. 다들 이제 의심의 논초리와 왜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이 고금리 시대에 집을 사느냐. 미쳤네.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때. 근데 그때 좀 가격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사면 안 된다고 해서 샀어요. 와 간이 부었네. 좀 간이 큰 편입니다. 간이 상여자여가지고.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그때 13억 했어요. 그러니까요. 전용 84가. 맞아. 장위자의 레디언트가 9억 했어요. 맞아. 내 후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장위자의 레디언트 장위 사구역이었나? 재개발했는데 1억이면 산다는 거야. 미분양이 나가지고 대출도 나오고. 맞아. 그러니까 1억이면 그냥 아니었지. 사. 그래서 사자는 거야. 자기는 샀다고 빨리 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정신인가? 지금 금리가 고금리 시대.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내가 보고 집을 지금 하나 더 사라는 거야. 지금 내가 그게 지금 18억이잖아. 1억으로 9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야. 내 발로 그냥 걷어찼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왜 안 샀냐? 아마 다 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더 그러니까 떨어질까 떨어질 봐. 때는 왜 못 사냐면 이 특이한 케이스야. 맞아요. 떨어질 때 집 사는 거는 맞아요. 둘 중에 하나야. 간이 부었거나 뭘 모르거나. 빙고. 뭘 몰라. 제 손님 중에도 2013년도에 잠실 엘스를 8억 7천에 사신 분이 있어요. 우와.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샀냐면 원래 아들이 돈이 많으신 분 아닌가요? 사업하시니까. 진짜 돈 많으면 반포 샀겠지. 그렇겠죠.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어요. 일본에 사업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하늘 날아다니지. 자식이 그치. 서울대 가는 게 제일 기쁘거든. 그 순간만. 나중에는 뭐 우울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지하철을 보니까 서울대 입구역이 있네. 우리 아들 지하철 타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좋은 인프라. 알고 보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엄청 멀어요. 버스 타고 가야 돼, 택시 타고. 몰라가지고 진짜 서울대 입구인 줄 알고 서초구는 비싸. 네. 보니까 잠실이 얼마냐니까 한 8억 얼마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에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사. 한국 시장을 몰랐어. 집값이 얼마 떨어진지도 그렇구나.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데 지는 서울대 합격했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산 거지. 그래서 맞아. 계약하는 날 묻더라고요. 한국 시장 분위기 어떠냐. 얘기 안 했지. 안 좋다 그러면 안 살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냥 좋지는 않아요. 그냥 뭐 나중에 좋아질 거예요. 이랬는데 그게 지금 35억이잖아. 알고 샀냐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필요해서 샀는데 얻어 걸린 건데. 그쵸.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안 산다는 거 똑같습니다. 왜? 맞아요. 일단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기다리는 동안 미친다. 부부싸움 엄청 한다. 기다려봐. 언제까지 기다리는데 매일 부부싸움해. 당신 때문이야. 대부분 남자들이 잘못해요. 남자들이 사지 말라고 해요. 항상 보통. 반대. 네. 항상 남자들이 역적다하고 왜 여성 상위 시대가 됐나 대한민국에. 저는 부동산 때문이다. 저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건 아줌마들이다. 반대하다가 다 역적돼서 다 처단당해. 네. 주도권도 빼앗기고 월급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 그래서 아줌마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진짜로 제 주변에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떨어질 때는요 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준을 정해야 돼요. 떨어질 때는 기다린다. 그래서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소위 말해서 2022년, 2023년 초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에 사신 분들은 진짜 간이 부었구나. 네네네. 간이 부었어. 그때 아무리 샀어요. 봐도. 근데 일반적으로 잘하신 분들은 2024년 초 정도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사신 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분들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제 운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떨어질 때는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자.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2011년, 12년도 박살났거든요. 서울이 강남이 박살나고 2013년도에 빚내서 집 사라, 양도세 특 내주고 하고 2014년, 15년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정도 사신 분들이 잘했어. 2016년에 사신 분들도 잘했어요. 그렇죠. 최저점 1, 2억 올라가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기다렸다가 확실한 바닥을 확인하자. 근데 지금이 안 떨어져? 지금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산다. 필요하면. 떨어지면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 그냥 잘 살아. 그냥 어떡할 건데 삼성전자 물린 나하고 똑같지. 그냥 가야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집은 거주할 수 있잖아. 그렇죠. 주식은 사실 하루에 마음이 몇 포지. 오늘도 내가 갈등 한 번 했어. 이거 팔아버릴까 하다가 뭐 기다려봤는데 그렇죠. 일단 집은 우리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죠.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필수제죠. 필수제. 팔지도 못해. 거주하는데 어떻게 팔고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10년 가다 보면 하락 구간이 나와도 다 지나간다. 근데 못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대출을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예전에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하락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집값이 떨어져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대출 이자가 2배 올라가네. 스트레스 2번 받죠. 부부싸움 엄청 하죠. 스트레스 3번 받죠. 팔아. 됐고 그냥 다 던져. 던지고 나면 올라가네. 스트레스 또 4번 받죠. 인생 끝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하자. 떨어질 때는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린다. 올라갈 때는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산다. 그리고 10년 보유한다. 끝.
근데 지금은 떨어질 때는 아니다. 아니 지금 통계를 보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때는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면 기다려야죠. 간단하잖아. 그럼 다주택자분들은 양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다주택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주택은 3주택을 말해요. 네네네. 3주택 이상자. 2주택을 사시는 그럼 나눠보지 뭐. 3주택자들은 저는 좀 줄여도 되겠다. 아무리 시뮬레이션 돌려도 방법이 3주택자가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엄청 많아. 그럼 뭐 막 가져가 보든지 아이, 어떤 그렇죠. 혜택이 없어. 그래서 3주택자는 줄이자. 2주택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자. 똘똘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지 띠띠한 걸 두 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정리를 해야죠. 똘똘한 거 두 채여서 너무 아까워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세 내더라도 증여하지 뭐. 왜? 어차피 자녀도 집이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또 사려면 또 현금 증여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단계 어차피 현금 증여하고 또 세금 내고 사는 바에는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유리하고. 근데 증여를 하려고 해도 취득세가 4배예요. 4배. 그럼 어쩌라고? 증여 취득세. 그럼 애를 무주택 전쟁터에 둘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양도세 중과세 내느니 유리할 수도 있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세제 개편 또 탈출구를 왜 증여를 왜 취득세를 4배로 하는지도 솔직히 취득세를 좀 모르겠고.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번에도 그 진보 진영하고 토론하다 보면 네.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래. 네. 소득세래. 좋아. 100번 양보해. 취득세가 거래세래. 그럼 이번에 왜 취득세는 왜 안 내렸어?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 내려야지. 거래세가 양도세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 그러면 남겨두고 취득세는 내려줬어야지. 그러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 또 취득세가 빠진 건 저는 이것도 화가 나는 포인트.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상속 증여세도 좀 내려주고 요즘 뭐 유행어 막 있잖아요. 맞아요. 살자니 취득세 뭐 가져가자니 뭐 보유세 죽자니 뭐 상속세 그런데 세금 내다 죽는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는 저는 부모님이 완전히 빼주지 말고 적어도 30억까지는 공제해 주자. 부모님이 근로소득세 내고 열심히 모아서 집 하나 가지고 마포 집 하나 정도는 자식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하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0억 정도는 공제해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세율에 따라서 내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 네. 부모의 마음으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지들은 다 집 있잖아. 지들 자식은 잘 살잖아. 그 정책실장 국회 그 방송 보니까 저번에 짤 보면 임대주택 얘기하니까 자기 딸한테 왜 내 자식 임대주택 임대 살라고. 잘하라고. 그럼 남자식은 임대 살아도 되냐고. 내 자식도 임대 살기 싫다고. 근데 저는 임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이번 세제 개편안이 물론 네. 국회에서 이제 통과는 돼야 되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민주당의 겉 모습 일반적으로는 해야 된다. 뭐 공정 정상화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 의원들이 아마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2028년 총선이니까 2027년, 2028년 보유세 올라가게 되면 수도권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도권 위험할 수 저는 있다. 세율은 좀 조정될 것 같다. 네. 그러면 뭐 종부세 세율. 종부세 뭐 3주택 이상 0.5에서 5% 구간이 2028년인가요?부터 적용되잖아요. 네. 그런 구간들은 좀 미세 조정은 저는 충분히 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보유에 그렇게 대한 한다면 세금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기존의 전략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답변 정해져 있잖아요. 무주택 세입자들은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집 사야 된다. 지역 면적 구축 신축 상관없이 무조건 사자. 근데 멀리 경기나 인천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교통망은 좀 따지자. 1주택자는 이제 선택을 해야지. 내가 비거주라면 이제 거주하는 게 유리하니까 어떤 식으로는 거주를 하자. 아니면은 뭐 좋은 집이라면 한번 털고 리셋하고 다시 갈아타자. 너무 좋은 소리를 다주택자들은 이제 뭐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세금은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세무사나 회계사 만나서 한번 털자. 만나러 실제로 오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사 회계사한테 돈 쓰는 건 아깝지 않다고 봐요. 그죠. 항상 그 이상 돈 벌게 해주더라. 현명하시니까. 뭐 이게 세금 처리 있잖아요.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도 해주더라. 그럼요. 좋다, 다 돈값을 합니다. 돈 주는 것만큼 잘해. 네. 그래서 저는 팍팍 원하는 대로 줍니다. 얼마야? 그래요? 대신 절세만 많이 해줘. 그렇지. 절세 안 해주면 싫어. 이게 절세 미녀네 참.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서비스료는 아까워하면 안 돼요. 세금 지금 몇 천만 원 계속 내게 생겼는데 그거 상담비 아까워가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상담비 깎아달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충 하게 돼. 그렇죠. 그 사람 돈- 마음이. 그 돼지갈비 한 번 안 먹으면 되는데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료 깎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는 만큼 부려먹자. 주는 만큼 부려먹자. 중개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네. 깎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받아야 될 혜택도 못 받아요. 그럼 차라리
마음이 상하죠. 2천만 원 조정해주면 내가 500 더 줄게 그러면 엄청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 더 받아 먹자. 아. 저희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서비스, 세무, 회계, 뭐 중개 다 좋은데 더 주고 더 부려 먹자. 아, 더 주고 더 부려 먹자. 이번에는 이제 그럴 타이밍이다. 완전히. 그래서 올 하반기에 상담 받고 내년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올 하반기에는 빨리 시뮬레이션 돌리고 내년에는 팔든 리셋을 보유하든. 하든 거주를 하든 버티든 전략을 내년에는 실행 단계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또 저희 그 좋은 말씀까지. 그건 감사합니다. 사실이잖아. 예. 실제로. 사실이죠. 사실이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담을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쁠 것 같은데. 예, 바쁘긴 한데 상담 받으러 예, 오셔서. 진짜로. 아니, 소장님도 개인적인 상담을 하시나요? 하죠. 아, 하고 계시는군요. 바빠 죽겠어요. 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또 구독 좀. 바쁜데. 아니, 꼭 개인 필요한 상담을 분들만 하세요? 개인 상담하죠. 아. 꼭 필요한 분들만 연락 주세요. 아, 네. 저는 항상 소장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충분히 고민하고 어떻게든 하기 싫어가지고 충분히 고민하고 꼭 필요한 분들만. 꼭 필요한 분들만 하시는 걸로. 네, 오늘 또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네, 즐거운 촬영을 마쳤는데요. 오늘 소장님 또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저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해주세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